저 아이는 경상에 앉을 상이로구나. 어째 이런 기운이? 한 관상가가 비류나루 장터에서 가죽짐을 나르는 백정패 아이를 보고 벼락을 맞은 듯 멈춰섭니다. 누더기를 걸쳤으나 이마 사이가 환히 열려 그늘이 없고 온몸에 봉황의 기운이 은은히 감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백정옷 속에 감춰진 이 아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반나절쯤 떨어진 고을 비류현에 서호윤이라는 큰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류현은 물길이 좋아 나루가 번성하였고 장이 서는 날이면 각지에서 상인과 짐꾼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웃음도 들렸으나 그 웃음 뒤에는 늘 누군가의 숨죽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서호윤의 눈치였습니다. 서호윤의 집은 고을 어귀에서부터 담장이 길게 뻗어 있었고 곳간에는 곡식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서호윤은 관아와도 단단히 얽혀 있었습니다. 세금이 모자라면 사람들을 부역으로 내몰았고 나루의 통행세도 서호윤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류현의 하늘이 서호윤이라 수군댔으나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0해 전 비류현 하늘이 낮부터 수상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천둥이 땅을 울리고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서호윤의 큰 집 안채에서는 진통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서호윤의 적자 서명찬이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뒷산 토굴에서는 전혀 다른 울음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흘러들어 토굴 바닥은 질척거렸고 그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이를 악물고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폐세자의 후궁이었습니다. 곁에는 늙은 유모 만덕 하나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 울음이 울려 퍼졌으나 여인의 숨은 이미 끝자락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품속에서 피 묻은 종이 한 장, 오얀 무늬가 수놓인 비단 조각, 용문이 새겨진 은가락지를 꺼냈습니다. 여인은 그것들을 만덕의 손바닥에 하나씩 올려놓고는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끝내 여인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토굴 안에는 빗소리와 아이 울음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비류현에서는 두 아이가 같은 시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기와 지붕 아래에서 축복 속에, 하나는 흙과 빗물 속에서 이름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날이 밝자 아이 하나가 뒷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며 급히 달려왔습니다. 날이 뒷산 토굴 쪽에서 밤새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서호윤은 즉시 사람들을 물리고 혼자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토굴 앞에 이르렀을 때 왕실의 의복이 젖어 늘어진 것을 보는 순간 서호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역적과 엮이면 집안이 통째로 무너지는 법이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호윤은 토굴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이 울음이 아직 가늘게 남아 있었고 빗물은 토굴 바닥을 더럽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밖에서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호윤이 고개를 돌리니 젊은 사내 하나가 비를 맞은 채 서 있었습니다. 눈매가 매서운 사내였습니다. 떠돌이 관상가 백연수였습니다. 서호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누구냐? 백연수는 인사도 길게 하지 않고 안채 쪽을 한번 바라보더니 곧장 뒷산 쪽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듣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서호윤이 재촉하자 백연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이 고을에 같은 시각에 아이 둘이 태어났습니다. 서호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백연수는 안채와 토구를 번갈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위에 설 길이고 하나는 그 위를 건드릴 길입니다. 두 아이의 운명이 같은 매듭으로 얽혀 있습니다. 서호윤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죽이면 끝나는 일 아니냐. 백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를 끊으면 다른 하나도 함께 무너집니다. 명줄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서호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느냐? 백연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마치 돌을 굴리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덮으셔야 합니다. 덮다니. 죽이지 말고 사람들 눈에서 지우십시오. 피 냄새가 나는 자리, 천한 손이 오가는 자리로 보내 이름도 내력도 묻어버리십시오. 사람들이 먼저 고개를 돌리게 하면 그 아이는 그늘 속에서 숨을 고를 것입니다. 서호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처마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잠시 뒤 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백연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담장 밖으로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덮으라. 그 말은 서호윤의 가슴에 박혀 훗날 20해를 끌고 갈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숨어서 들은 유모 만덕은 공포에 떨면서도 결심했습니다. 살아서 도련님을 지켜야 한다고. 만덕은 스스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미친 척하며 벙어리 흉내를 냈습니다. 서호윤은 말 못하는 미친 여인이니 부엌대기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호윤은 한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길상이라는 사내였습니다. 길상은 원래 궁궐일을 겪어본 내시 출신이었습니다. 내게 맡길 일이 있다. 서호윤은 행랑방 안쪽으로 길상을 데려갔습니다. 천 조각에 쌓인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 자식으로 데려가라. 백정패로 살아가게 하라. 짐승피를 뒤집어 쓰게 하라. 사람들이 보기에 천하고 더럽다 여기면 아무도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할 게다. 길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는 그날로 이름을 잃었습니다. 길상은 아이를 품에 안고 비를 맞으며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도겸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만덕은 그날 이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불러도 고개만 끄덕였고 무슨 말을 물어도 손짓으로만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 벙어리가 되었다고 수군댔습니다. 서호윤은 만덕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이 없는 자는 입을 막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덕을 부엌 구석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만덕은 그 자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만덕은 가장 늦게 불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엌 한켠에 쭈그려 앉아 손에 쥔 헝겊을 오래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헝겊은 그날 토굴에서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가끔 만덕은 밤중에 몰래 뒤뜰로 나가 뒷산 쪽을 향해 몸을 굽혔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대신 그녀는 그렇게 마음을 다해 절을 올렸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만덕은 오늘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 속에는 하나의 목숨과 하나의 비밀이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열해를 돌아 비류현은 겉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비류나루 장터 한켠 가죽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곳에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겸이었습니다. 아이의 어깨에는 손질을 마친 가죽 꾸러미가 얹혀 있었고 작은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도 도겸은 가죽 꾸러미를 나루 쪽 상인에게 전해주기 위해 장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터 어귀에서 한 사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비에 바랜 삿갓을 쓴 사내였습니다.
바로 떠돌이 관상가 백연수였습니다. 10년 전 폭우의 밤에 비류현을 떠났던 그 사내였습니다. 백연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다 문득 한 기운에 발이 붙잡힌 듯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레 한 아이에게로 끌렸습니다. 가죽짐을 이고 걷는 도겸이었습니다. 백연수의 눈이 서서히 커졌습니다. 아이의 이마에는 막힘이 없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누더기와 피냄새 속에서도 그 얼굴 한가운데에는 덮이지 않은 무엇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구나. 백연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분명히 덮으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아이는 덮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백연수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덮을 수 없는 상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늘이 내린 것이다. 장터 한쪽에서는 소란이 일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한 소녀를 둘러싸고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년, 그 눈으로 우리 보지 마. 소녀는 8살 하선이었습니다. 어릴 적 열병을 앓고 난 뒤 사람의 관상이 보이는 신기를 얻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도겸이 황급히 달려와 소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들이 던진 돌이 도겸의 이마와 등을 맞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도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괴롭히지 마라. 아이들은 겁을 먹고 흩어졌습니다. 하선은 도겸의 피 묻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선의 눈에 비친 도겸은 진을 속에 묻혀 있지만 따스한 빛을 내뿜는 태양 같았습니다. 도겸은 하선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귀신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안다. 하선은 도겸의 흙 묻은 얼굴을 닦아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눈이 무섭다고 하지만 내 눈엔 슬퍼 보여. 흙 속에 갇힌 보석이 울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이후 두 아이는 서로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세월이 더 흘러 20살이 된 도겸은 건장한 일꾼이 되었으나 여전히 백정패였습니다. 18살이 된 하선은 관아의 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비류나루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상인 하나가 배에서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통행세요? 어제와 값이 달라졌소. 나루 사공과 상인이 다투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관아 사령이 달려왔으나 나루 사공 편을 들었습니다. 상인이 억울해하자 사람들 뒤에서 지켜보던 도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령 나리, 저울을 한 번만 제가 살펴보면 안 되겠습니까? 사령은 코웃음을 쳤으나 구경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있어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도겸은 저울대와 저울추를 살폈습니다. 도겸은 저울추를 한 번 흔들어 보고 또 한 번 바닥에 살짝 굴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추는 속이 다릅니다. 겉은 쇠인데 안에 더 무거운 것이 들어 있습니다. 도겸은 저울추 옆면의 작은 금을 따라 도살칼 끝으로 살짝 쪼갰습니다. 쨍 하고 소리가 나더니 저울추 틈 사이로 검은 가루가 흘러나왔습니다. 곧이어 무거운 납덩이가 드러났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이걸로 사람들을 속였구나. 도겸은 납덩이를 손바닥에 올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울이 거짓이면 사람도 거짓이 됩니다. 소문은 이미 번졌습니다. 비류나루에서 백정패 아이가 관아 저울의 속임수를 밝혀냈다는 말이 장터를 타고 마침내 서우윤의 큰 집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 끝 움막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겸은 국 한 사발을 받아와 움막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안에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국을 떠먹고 한참을 쉬다가 도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은혜, 그냥 갚을 수는 없겠구나.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빚을 집니다. 빚은 갚아야 합니다. 도겸은 대답 대신 괜찮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언젠가 포도청의 빚으로 갚겠습니다. 그 말에 도겸의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도겸이 떠난 뒤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덮어도 덮이지 않는구나. 하선은 그 장면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건넨 국한 사발이 언젠가 큰 칼을 부르는 씨앗이 될지도 모른다. 저울추 소동 이후 서호윤의 큰 집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명찬은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백정패 놈을 그냥 두실 겁니까? 말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서호윤은 낮게 말했습니다. 직접 칼을 들지는 마라. 피가 보이면 냄새가 번진다. 서명찬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명찬은 관아 창고에서 군포 포목을 훔쳐 도살장 뒤편 가죽더미 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명찬은 관아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큰일입니다. 군포가 사라졌습니다. 백정촌 도살장 쪽에서 수상한 자를 보았습니다. 관속들이 도살장으로 몰려가 가죽더미를 헤집자 붉은 군포 도장이 찍힌 포목이 나왔습니다. 도겸은 결박된 채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도겸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겸이 결박된 채 관아 마당에 서자 비류현 골목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사령은 곤봉을 들고 도겸 앞에 섰습니다. 군포 도적놈을 잡아왔습니다. 사또가 좌정하자 사령이 도겸을 밀어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바로 이놈입니다. 도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사령은 곤봉을 들어 바닥을 쾅 내리쳤습니다. 입을 놀리느냐, 증거가 있는데도.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하선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날이 잠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령이 소리쳤습니다. 여긴 여인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하선은 사또를 향해 예를 갖추고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얼굴을 보고 기륭을 짚는 하선이라 합니다. 구경꾼들이 웃었으나 하선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하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이 아이가 도적이라면 도적의 상이 얼굴에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관상은 죄를 만들지 못합니다. 다만 거짓이 있으면 얼굴이 먼저 말해줄 뿐입니다. 사또는 손가락으로 턱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무엇이냐? 하선은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도적은 이 아이가 아닙니다. 거짓이 이 마당에 서 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하선은 도겸의 묶인 손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날이 이 아이의 손을 먼저 보아 주십시오. 군포 도장은 인주입니다. 인주는 손에 남습니다. 사또는 아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아라. 아전이 도겸의 손을 들어보았습니다. 붉은 인주 얼룩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선은 말했습니다. 이 손은 늘 피와 물로 씻깁니다. 인주가 오래 남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 포목을 숨긴 이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구경꾼들 숨이 한 번에 삼켜졌습니다. 서명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하선은 서명찬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날이 저분의 손을 보아 주십시오. 서호윤이 앞으로 나서 명찬아라고 말하자 서명찬의 발이 멈췄습니다. 아전이 서명찬의 손을 잡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옆면에 붉은 인주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손가락 사이에서 붉은 실가닥이 걸려 나왔습니다. 서명찬의 소매 안쪽을 더듬자 조그만 주머니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사또가 낮게 물었습니다. 이 주머니는 무엇이냐? 서명찬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명찬은 무고로 곤장을 치고 군포를 함부로 한 죄를 더하여 관아에 가두어 반성하게 하라. 서명찬은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나 서호유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이 흩어진 뒤 비류현의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같은 시각 큰집 부엌에서는 만덕이 솥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관아에서 벌어진 일을 부엌 안악들의 수군거림으로 이미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자리에 들자 만덕은 부엌 한켠에 숨겨두었던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혈서와 비단 조각, 은가락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덕은 처음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구나. 만덕은 조심히 부엌 문을 나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토굴 앞에 이르자 만덕은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덕은 무릎을 꿇고 땅을 천천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헤치자 마침내 작은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덕은 항아리를 꺼내어 열었습니다. 안에는 피 묻은 종이와 비단 조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만덕은 그것들을 가슴에 안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만덕의 입술이 움직였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입 모양만이 도련님이라는 세 글자를 천천히 그려냈습니다. 그때 토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겸과 하선이었습니다. 하선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파님, 여기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만덕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천천히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혈서를, 비단 조각을, 은가락지를. 하선은 그것들을 보며 이상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도겸은 그 물건들을 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온 세월이 그 물건들 위에서 조금씩 형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토굴 안에서 혈서가 펼쳐진 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선은 글줄을 한 번, 또 한 번 읽었습니다. 도겸은 그 자리에 서서 발밑이 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선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무섭습니다. 비밀이 드러나면 숨기던 자는 칼을 뽑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토굴 밖에서 먼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발로 흙을 밟는 소리, 그리고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도겸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하선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만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알렸습니다. 서호윤이. 알았다. 같은 시각 비류현 큰집 사랑채에는 등잔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호윤은 자리에서 한 번도 제대로 앉지 못하고 마루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서명찬이 곤장을 맞았고 밤에는 만덕이 부엌에서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만덕이 어디로 갔다 하였느냐? 뒷산 쪽으로. 등불을 들고 나갔다 합니다. 서호윤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호윤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끝을 봐야 한다. 서호윤은 조용히 사람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백정촌 도살장에 불을 놓아라. 사고로 보이게 하되 불길 속에서 놈 하나만 사라지면 된다. 그 밤 비류현의 어둠 속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토굴 안에서도 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선은 등불을 살짝 가리고 숨을 낮추었습니다. 만덕은 혈서 꾸러미를 품에 더 깊이 넣고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말고 살아야 한다. 살아야 드러낼 수 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바람을 타고 타는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하선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불입니다. 도겸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백정촌 도겸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커졌습니다.
토굴 밖에서 갑자기 고함이 들렸습니다. 여기다, 등불이다. 발소리가 사방에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만덕이 도겸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만덕은 고개를 저으며 손짓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하선이 흠칫했습니다. 노파님 무슨. 만덕은 다시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이 집의 부엌에 있었고 그들은 내 얼굴을 안다. 내가 따라가면 결국 끝까지 따라올 것이다. 만덕은 보자기를 하선의 품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빈 보자기 하나를 자기 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만덕은 하선에게 손짓으로 간절히 전했습니다. 도련님을 살려달라. 하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더 단단히 도겸의 팔에 걸었습니다. 만덕은 등불을 확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라. 만덕이 도겸의 뺨을 가볍게 쳤습니다. 도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선이 도겸을 끌어당겼습니다. 지금입니다. 도겸은 끝내 한 발, 또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덕은 등불을 든 채 토굴 반대쪽 길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나뭇가지를 꺾으며 소리를 냈고, 일부러 등불을 높여 자기 존재를 더 크게 드러냈습니다. 잡아라. 발소리들이 만덕을 쫓아 달려갔습니다. 만덕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겸과 하선은 반대 방향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도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피맛이 났습니다. 하선은 도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노파님은 도련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날 밤 만덕은 20해 품어온 비밀을 하선에게 건네고 빈 보자기를 품에 안고 스스로 미끼가 되었습니다. 만덕의 등불이 산길 너머로 사라진 뒤 도겸과 하선은 한동안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하선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산길로만 가면 길이 막힙니다. 도겸이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나루로 가면. 하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루는 이미 막혔을 것입니다. 청랑협입니다. 청랑협은 비류현 사람들이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는 곳입니다. 협곡이 깊고 물살이 거칠어 사람 하나가 잘못 발을 디디면 소리도 없이 쓸려 내려간다 하였습니다. 둘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하선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아래쪽에서 사람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쪽이다. 나루로 못 내려가게 막아라. 산길도 막아. 하선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뒤만 쫓는 것이 아닙니다. 앞도 막으려 합니다. 숲이 완전히 끝나자 앞이 탁 트인 바위지대가 나왔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검은 협곡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청랑협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물살이 하얗게 부서지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거기 멈춰. 추격자들이 바위지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횃불이 바람에 흔들리고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도겸은 도살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더 오지 마십시오. 잡아라. 사내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도겸의 칼끝이 번개처럼 움직였으나 쪽수에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점점 벼랑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선이 도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입니다. 살 길이 저 아래에 있을지, 죽을 길이 그 아래에 있을지 지금은 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잡히는 것은 살 길이 아닙니다. 도겸은 하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떨렸습니다. 도겸은 추격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덮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숨쉬게 할 것입니다. 그 순간 도겸은 하선의 손을 더 세게 쥐고 낮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글을 썼어도 우리가 읽을 줄은 알아야 합니다. 도겸과 하선은 동시에 뒤로 몸을 던졌습니다.
바위 끝자락이 발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물살이 두 사람을 삼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귀와 코로 밀려 들어왔고 몸이 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도겸은 하선을 놓치지 않으려 손에 힘을 주었으나 물살이 그 손마저 비틀었습니다. 그때 도겸의 팔을 거칠게 붙잡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하선이었습니다. 하선은 이를 악물고 도겸의 팔을 붙든 채 물살을 거슬러 몸을 틀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두 사람을 협곡 아래쪽으로 더 끌고 내려갔습니다. 바위 뒤쪽으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물길이 생겼습니다. 하선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틀어 바위 쪽으로 붙었습니다. 하선은 물속에서 손짓으로 신호했습니다. 숨. 도겸은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찬 공기가 폐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도겸은 기침과 함께 물과 숨을 동시에 토해냈습니다. 하선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놓치지 말라고 했지요. 두 사람은 바위 그늘에 몸을 붙이고 한동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는 몇 차례 고함이 오갔으나 결국 횃불은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도겸은 그제야 온몸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선은 젖은 소매를 찢어 도겸의 팔을 감싸 주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나 오늘 밤만큼은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도겸은 바위에 기대 앉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도 하선의 손이 자기 손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끊어지지 않은 것은 숨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청랑협 아래에서 겨우 숨을 건진 뒤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물 한 개가 협곡 아래를 낮게 덮고 바위는 밤새 머금은 물기를 그대로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도겸과 하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살아났다는 기쁨보다 살아난 뒤에 찾아오는 무게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도겸은 바위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어 살을 잡아당겼고 손목의 줄자국은 물에 불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하선도 몸을 추슬렀습니다. 눈 밑이 푸르게 가라앉았으나 눈빛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선은 말보다 먼저 손이 움직였습니다. 물가에 젖은 자갈을 하나 집어 손바닥에 굴렸습니다. 자갈이 미끄러지는 감촉으로 흙의 젖음이 가늠되고 흙의 젖음으로는 발자국이 남았는지가 가늠됩니다. 하선은 갈대밭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바닥을 훑어보았습니다. 갈대는 누가 스치기만 해도 결이 달라지고 바위 틈에 흙은 발을 찍어 놓습니다. 하선은 바위 모서리와 갈대뿌리 근처를 눈으로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다행히 새로 긁힌 자국은 없었고 갈대는 제 방향대로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물 한 개가 밤새 숨겨준 것이었습니다. 하선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흔적이 물에 씻겼습니다. 허나 해가 오르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이 고을로 돌아가는 순간 다시 손이 뻗칠 것입니다. 도겸은 물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밤새 사람을 삼켰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 물이 미웠다가도 그 물 덕에 살았다는 사실이 더 미웠습니다. 그때 하선이 도겸의 젖은 소매 끝을 가만히 잡아당겼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하선은 품속 깊은 곳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만덕이 마지막으로 하선의 품에 밀어넣었던 그 보자기였습니다. 보자기는 젖지 않았습니다. 하선은 그 사실만으로도 잠시 목이 잠겼습니다. 물살이 사람은 휩쓸어도 누군가의 결심은 끝내 씻어내지 못한 듯했습니다. 하선은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매듭을 풀었습니다. 매듭은 단단했습니다. 급히 묶인 매듭이 아니라 오래 숨기기 위해 엿번이고 고쳐 묶은 매듭처럼 단단했습니다. 하선은 손끝에 힘을 주어 천천히 끈을 풀었습니다. 먼저 비단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오얀 무늬가 발에 있었으나
결은 또렷했습니다. 하선은 비단을 햇빛 쪽으로 살짝 들어보았습니다. 빛을 받자 무늬가 잠깐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하선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장터 비단이 아닙니다. 도겸은 비단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자신은 그를 몰라도 이 무늬가 평범한 무늬가 아니라는 것은 알 것 같았습니다. 바로 다음 은가락지가 나왔습니다. 물과 세월을 먹어도 은은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선은 가락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은의 감촉이 손금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도겸은 그 가락지를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어지러움이 스쳤습니다. 처음 보는 것인데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손끝에 잠깐 닿았다가 사라진 물건처럼 말입니다. 도겸의 눈이 흔들리자 하선은 아무 말 없이 가락지를 다시 보자기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서가 드러났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부스러졌고 피는 말라 검붉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선은 함부로 펼치지 못하고 잠시 손을 얹어 두었습니다. 종이 위로 손바닥에 열이 옮겨가자 하선의 눈빛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선이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읽어도 되겠습니까? 도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가 떨어지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겸은 무엇을 들을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선은 혈서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바람이 스치자 종이가 떨렸습니다. 하선은 손등으로 바람을 막아 종이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한 글자씩 씹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적힌 글에는 한 여인의 마지막 숨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피인지, 누가 무엇을 감추었는지, 그날 밤 토굴에서 무엇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아이가 사람들 눈에서 지워져야 했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선은 중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도겸의 얼굴이 하얘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겸은 입술을 달싹였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려 하면 목구멍이 막히고 가슴이 먼저 조여왔습니다. 하선은 숨을 고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이름 하나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겸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 그 한 글자에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하선은 혈서를 덮지 않은 채 도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겸 아닙니다. 당신의 내력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누군가가 뺏어간 이름입니다. 도겸은 떨리는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장터에서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의 얼굴, 관아마당에서 결박되던 손목, 불길 속에서 사라졌을 만덕의 등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도겸이 마른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하선은 곧바로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가락지를 집어들고 도겸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선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백정패 도겸이라서 살아남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이름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도겸은 가락지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 안에 은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는 금이나 은의 무게가 아니라 피의 무게였습니다. 만덕이 20해 동안 품었던 무게였습니다. 하선은 비단 조각을 다시 접고 혈서를 다시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이것들이 찢어지면 만덕의 삶까지 찢어질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도겸은 그 모습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만덕은 하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님은 당신을 살리려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당신을 살리려 미끼가 되었습니다. 도겸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약한 마음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도겸은 그 무거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선은 보자기를 품에 넣고 도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숨는 길이 아니라 드러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기록이든 증좌든 사람의 입이든 당신의 내력을 말이 아니라 물건으로 세울 곳으로 가야 합니다. 도겸은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선은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도겸이 쥔 은가락지를 살짝 덮어주며 조용히 길을 가리켰습니다. 청랑협 아래의 물은 여전히 흐르고 물안개는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해가 오르면 사람의 눈도 함께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도겸과 하선은 물가를 떠나 사람 발길이 덜한 능선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입니다. 청랑협을 벗어난 도겸과 하선은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류현 쪽 하늘에는 먼지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선은 그 소리를 듣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건 고을 사령들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한성 쪽에서 사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포도청에서 사람을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포도청은 칼을 쥔 곳입니다. 두 사람은 숲하장자리에 몸을 숨기고 고을 쪽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뒤 말을 탄 무리가 관아 앞마당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에는 포졸 차림의 사내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검은 도포를 입은 인물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하선은 그 장면을 보며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덮을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에서 불려나가는 것과 스스로 앞으로 나서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고을 바깥의 작은 서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관아 안에서는 포도청에서 내려온 인물이 서호윤의 이름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군포 소동이 단순한 착오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을 안에서 거짓이 반복되었다는 말이 들립니다. 서호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 뒤에서 담장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덮어둔 것이 마침내 바람을 탄 것입니다. 서원 앞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아의 한성에서 사람이 내려왔다는 말이 차와 함께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도겸과 하선은 사람들 틈에 섞여 서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잠시 뒤 포도청에서 내려온 인물이 서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선비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켜주자 하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께 전할 말이 있습니다. 포도청 인물의 시선이 하선에게 옮겨왔고 곧 도겸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 시선은 냄새나 옷차림을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의 결을 재는 눈이었습니다. 하선은 만덕에게서 받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혈서와 비단 조각, 은가락지가 탁자 위에 차례로 놓였습니다. 서원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포도청 인물은 아무 말 없이 그 물건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리고 혈서의 글자를 끝까지 읽은 뒤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름이 여기에 있군. 도겸의 심장이 그 말 한마디에 크게 뛰었습니다. 하선은 그를 대신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백정패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려졌을 뿐입니다. 포도청 인물은 고개를 들고 도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도망치지 않고 여기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 도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숨으면 또 다른 사람이 대신 죽습니다. 서원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포도청 인물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군포 소동, 관아의 저울, 방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엮여 있다. 이제 이 일은 비류현의 일이 아니다. 그는 탁자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름은 당장 돌려주지 않겠다. 그러나 덮어두지도 않겠다. 그 말은 약속이자 경고였습니다. 진실은 이제 기록 속으로 들어가 때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도겸과 하선은 서원을 나섰습니다. 해는 이미 높이 떠 있었고 고을 사람들은 여전히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도겸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원 처마 아래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현판이 보였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용상 위에 오를 이름은 아니었으나 언젠가 큰 자리를 짊어질 무게가 이미 어깨에 얹혀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한고을의 백정패 아이가 물과 불을 지나 살아 돌아와 자기 이름을 되찾기 시작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용상에 앉을 상을 가진 아이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비록 진흙탕 속에 있어도 그 마음이 고귀하면 스스로 용이 되어 날아오르는 법입니다. 관상가는 도겸의 타고난 얼굴을 보았지만 하선은 도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결국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타고난 관상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밤을 함께 하시려면 구독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세요.